안녕하세요. 본격 밀떡 버라이어티 밀리터리 M 진행을 맡은 신미정입니다. 판을 바꾼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야구를 하다가 축구로 종목을 바꾸는 것처럼 플레이가 아니라 게임 자체를 뒤바꿔버리는 걸 뜻하는데요. 이렇게 판도를 뒤집어 놓을 만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 혹은 사건 또는 물건을 우리는 게임 체인저라고 부릅니다. 군사 분야에서도 전쟁의 판도를 바꾼 게임 체인저를 찾는 건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인데요. 그중 손에 꼽으라면 바로 잠수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인간이 전장으로 삼고 있는 5개의 공간은 땅, 하늘, 바다, 우주, 바닷속 중 가장 알 수 없는 곳이 바로 잠수함의 활동 영역인 바닷속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잠수함은 물 위에서는 보잘것없는 어뢰정이지만 물 아래로 내려가는 순간 한 나라의 운명을 뒤바꿀 수 있는 전략 병기가 됩니다. 2차 세계대전 발발 직후 독일의 해군 참모총장이었던 에리 레더는 영국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독일의 전함의 숫자를 보면서 이제 독일 해군이 할 수 있는 건 가능한 한 멋있게 죽는 방법을 찾는 것뿐이다 라며 절망했지만 정작 영국 총리였던 처칠은 전쟁 중 나를 진심으로 두렵게 만든 유일한 것은 유보트의 위협이었다 라고 말할 정도로 독일의 잠수함들이 만들어낸 새로운 상황에 호되게 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오늘 밀리터리 M에서는 전쟁사의 전쟁의 판도를 바꾼 게임 체인저의 대표주자 잠수함을 중심으로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밀떡을 위한 본격 밀떡 버라이어티 밀리터리 M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본격 밀떡 버라이어티 밀리터리 M 반장님, 팬더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가 게임 체인저 이 잠수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근데 도대체 왜 잠수함을 유보트라고 부르는 겁니까? 그러니까 독일의 유보트는 운터지 보트의 약어입니다. 그러니까 운터지 보트. 예, 해석하면은 물 아래로 가는 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수함을 독일어로 불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워낙에 1, 2차 대전 때 유보트의 활약이 너무 대단해가지고 잠수함의 대명사처럼 불린 것뿐이지 그냥 잠수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오프닝을 아까 좀 전에 열면서 우리 영국의 총리 처칠이 전쟁에서 두려웠던 것이 유보트의 위협이었다라는 네. 이야기를 했다라고 전해드렸는데 근데 정작 유보트를 보유하고 있었던 독일 같은 경우에는 왜 영국의 전함 숫자에 절망을 했나 이게 궁금하거든요. 서로 두려워한 거예요? 뭐예요? 이게 수상함 세력을 보고 나면은 독일이 압도적 열세였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독일이 상대했던 영국은 한마디 정의가 무슨 나라였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오케이, 정말 세계 상식 이런 데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럼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해군력이 필요했었어요. 5대양 6대유지 식민지가 다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그걸 하다 보니까 수상함대 세력이 영국이 엄청났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해군력의 척도가 되는 전함과 순양 전함은 영국이 15척 정도 있었는데 네. 독일은 고작 2척밖에 안 됐었어요. 항공모함을 보자면 정말 절망적이었었는데 네. 영국은 8척이었는데 독일은 한 척도 없었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그 이하 소형함들 뭐 구축함이나 이런 것들 보고 나면 거의 비교할 수조차 없이 독일이 약했었어요. 프랑스보다 더 떨어지는 해군력을 가지고 있었던 볼 수 있었죠. 그렇군요. 뭐 15대 2 이 정도면 거의 게임이 안 되는 수준인데 독일의 전력이 그렇게 부족했었나 싶네요. 그래서 전함 숫자에 절망하고 정면 대결은 이 정면 대결은 안 할란다 이렇게 숨어버린 거군요. 그렇죠. 이 정면 대결은 뭐 거의 힘들었고요. 그런데 이런 영국에게도 굉장히 큰 약점이 있었습니다. 네. 영국은 이 섬나라의 특성상 이 대부분의 자원을 이 바다로 수입해야 됐죠. 그렇죠. 그런데 만일 이 상선을 공격해서 그 물자를 끊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닷길이 끊기면은 그러면 뭐 아무것도 못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당장 뭐 배도 고프고 어떡합니까? 당시 영국은 식량마저도 해외에서 반드시 수입해야 됐어요. 거의 50%는 무조건 들어가 있었는데 카레에다가 시금치도 넣고 우리 당근도 넣었었잖아요. 네네. 그게 2차 대전 때 그렇게 된 거예요. 식량 수입이 안 되니까 안 먹던 채소를 그래서 이렇게 텃밭에 놓고 이거 끓여서 먹게 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상설 이렇게 공격을 받다 보니까 네. 영국 국민들은 당장 배로 굶어야 돼 이런 상황이 된 거였어요. 완전 국가적 위기였었죠. 이거는 독일이
잠수함을 이용해서 영국으로 들어가는 보급로를 아예 끊어버리겠다. 그렇죠. 작정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영국의 이 수상함대와 이 독일의 수상함대는 이 애초부터 체급 차이가 너무 컸기 때문에 통상 파기전은 서로 뭐 어려웠죠. 이 전쟁 초반에 독일군 최고의 전함이었던 이 비스마르크호가 격침당하고 이 포캡 전함 그라프 10회가 전투 때 자침한 것도 다 이렇게 통상 파괴 작전을 수행하다가 당한 거죠. 수상함대로 안 되는 거를 유보트가 멋지게 해낸 셈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유보트가 영국군에게 도대체 얼마나 큰 피해를 줬나 이것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그러니까 1940년 7월부터 네. 10월 말까지만 282척이 격침됐고요. 149만 톤의 물자가 가라앉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기준으로 보면 60척도 안 되는 독일 유보트 부대에 이런 피해를 입었다는 거죠. 이 때문에 영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과 공포에 떨어졌었죠. 이게 뭐 해가 지지 않는 나라의 자존심이 팍 꺾인 거네요. 생각보다 엄청난 배들이 피해를 입은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이 물속에 숨어서 어뢰를 쏴야 했기 때문에 이 영국이 자랑하는 전함들의 뭐 거대한 함포는 뭐 사실상 거의 뭐 의미가 없었죠. 아니 근데 영국은 생각을 해보면 세계 최고의 강력한 해군력을 자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수함을 상대할 만한 배가 없었다는 게 또 이해가 안 되고 잠수함은 독일만 가졌나요? 영국도 가졌고 미국도 네. 가지고 있었었죠. 근데 왜 영국은 왜 딸렸나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네. 이게 뭐 잠수함을 상대하고 뭐 상승을 호위하는 구축함 같은 경우에는 영국도 한 200척 정도 보유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배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다는 거죠. 여기저기 지켜야 할 곳이 너무 많은 것도 문제라면 문제였겠네요. 그렇죠. 수입 항로, 그러니까 인도 같은 데서 들어오는 항로를 다 지켜야 되니까 배가 다 뿔뿔이 다 흩어져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영국은 카리브해나 캐나다 여러 기지를 미국에다가 99년간 임대해주는 조건으로 구형 구축함 50척을 미국에서 빌려오게 돼요. 근데 뭐 땅을 팔아서 구축함을 빌려올 정도로 상황이 그만큼 안 좋았다는 얘기일 텐데 말로만 들어서는 사실 어느 정도인지 감이 선뜻 안 오거든요. 정말 잠수함 잡기가 그렇게 힘듭니까? 모래사장에서 네. 반을 찾는 그런 정도의 어려움이라고 볼까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바다 때문이에요, 바다. 바다. 예. 그러니까 대기 중에는 표적을 눈으로 바로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레이더도 쓸 수도 있어요. 그죠. 가시광선의 전파도 대충 직진으로 갈 수 있거든요. 예. 그런데 바닷물은 공기보다 훨씬 밀도가 높아요. 그렇죠. 밀도가 높기 때문에 빛이 전파도 대기보다 훨씬 심하게 반사, 굴절, 흡수가 돼버려요. 당연히 거리가 조금만 있어도 육안이나 전파로는 물속을 들어볼 수가 없는 게 되는 거죠. 뭐 쉽게 말해서 눈으로 봐서 봐지지도 않고 또 레이더 같은 것도 잡히지가 않는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러면 잠수함을 찾을 방법은 뭐 아예 없는 겁니까? 바다라든 매질은 원래 이 밀도가 높아서 네. 이 음파 같은 파동이 훨씬 빠르고 효과적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영국의 그 에즈딕이라고 하는 음파 탐지기가 있는데 네. 이놈은 그 잠수함 소음을 직접 잡아내거나 이 반사파를 쏴서 잠수함의 위치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당시 그 음파 탐지기는 그 탐지 범위가 굉장히 좁았어요. 그래서 공격 직전이나 공격을 받은 후에나 그 잠수함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죠. 뭐 있어도 있는 게 아니고 뭐 눈앞에 와서 공격을 할 때쯤 저기로구나. 그렇죠. 뒤늦게 에이. 알 수 있다 요약인 것 같은데 그럼 영국 해군은 어떻게 잠수함을 찾을 수가 있었을까요? 그냥 넋놓고 막 이렇게 당했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랬다면 영국이 위험해졌거나 졌겠죠. 그러니까요. 당시 잠수함에도 약점이 있었어요. 약점? 네. 어떤 약점입니까? 당시 잠수함은 그냥 쉽게 말해서 물속에도 들어갈 수 있었다 정도예요. 잠수함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잠수 시간이 굉장히 짧았어요. 그러니까 공격하러 들어갈 때 잠수하거나 네. 아니면 공격을 당해서 피할 때만 물속에 들어가 있고 대부분은 물 위에 떠다녔었어요. 이름이 잠수함인데 네. 발을 살짝 들어갔다 빼는 이런 수준이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잠수함을 잡기 최적이었던 거예요. 위에서 다 내려다 보니까 그러네요. 잠수하기 전에는 잠수함 쭉 가다 보니까 비행기가 그걸 탐지해가지고 네. 그 확률을 보고 풍대를 떨어뜨리거나 아니면은 비행기가 쭉 쳐다보니까 잠수함은 얼른 피해가지고 물속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네. 이렇게 되면 상선을 못 쫓아가는 거죠. 그렇군요. 잠수함인데도 잠수는 정작 잠깐
잠깐. 하고 물 위에 떠 있는 시간이 길었다. 대부분. 이거는 약간 역설적인데 그런데 잠수하는 시간을 좀 늘릴 방법이 없었을까요? 이게 그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 잠수 시간 늘리는 게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죠. 이 당시 잠수함들은 이 물 위에서는 디젤 엔진의 힘으로 달렸습니다. 물 위에서는. 네. 이때 그 발전기를 동시에 돌려가지고 그 배터리를 충전했다가 그 잠수를 할 때는 그 충전한 배터리의 힘으로 모터를 구동해서 돌아가는 방식이었죠. 아, 배터리를 충전을 해서 물 밑에서 사용을 했군요. 그다음에 이 배터리 뭐 충전 시간이나 뭐 아니면 한 번 충전하면 얼마나 지속이 됐나요? 전부 완충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이 대충 한 20시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길다고 볼 수가 있죠. 너무 길다. 그렇죠. 그리고 이 잠수함의 또 문제가 뭐냐면은 이 잠수를 한 이후에 승무원들이 좀 숨 쉴 수 있는 공기가 많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근데 공간이 좁기 때문에 양이 부족했어요. 어? 숨 쉴 수 있는 공기가. 어? 그래서 보통 이제 잠수가 가능했던 시간이 뭐 기껏 해봐야 뭐 24시간에서 한 30시간 정도? 그리고 그 승무원들이 좀 숨을 좀 많이 참고 좀 약간 좀 최대한 좀 늘려가지고 잠수 시간 갖다가 측정을 해보면은 한 72시간 정도 최대한. 아, 너무했네. 그렇죠. 아, 뭐 이건 충전 시간도 너무 길고 뭐 기껏 하루 종일 충전해가지고 들어가도 숨 꾹 참고 24시간. 그러니까 침대에 누워만 있어요. 계속 누워만 있게 숨 안 쉬게. 아, 좀 실망인데요. 말도 많이 하면 안 네. 되죠. 유보트의 실제 스펙은 어느 정도였나요? 그 당시 독일의 주력함이 타입 7, 그러니까 7형 유보트였는데 네. 디젤 엔진 발전기가 출력이 작고 배터리도 납배터리라 가지고 용량이 작아지고 힘이 좀 없었죠. 그러니까 완충 상태로도 네. 시속 4노트. 4노트면 지금 한 7.4km 정도 속도로 한 170에서 180km 정도 수중 이동이 가능한 정도? 시속 7.4요? 예, 최대한 밟으면은 네. 이 유보트가 8노트 그러면 시속 14.8km 정도? 그 정도 되는 게 고작이었었어요. 너무했다. 네. 그럼 뭐 거의 뭐 자전거 속도나 그렇죠, 사람 그렇죠. 뛰는 속도, 네, 뭐 우사인 볼트 훨씬 빠르네요. 훨씬 빠르죠. 아, 근데 뭐 잠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 그것도 심지어 조금, 조금, 잠깐. 조금. 생각보다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실제로 뭐 바다에 나갈 수는 있었나요? 잠수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럼 2차 세계대전 때 유보트의 활동 범위 그래도 조금 성장을 했나요? 뭐 어땠나요? 2차 세계전 당시 때는 나치 독일 유보트가 북대서양 전체, 뭐 심지어는 미국 해안이나 카리브해 일대까지 막 돌아다녔어요. 오, 당연히 뭐 언제 어디서 어떻게 기습을 당할지 몰라가지고 공격당하는 상선들도 공포심에 떨어야 됐었죠. 오, 굉장한데요. 영국 앞바다 대신 미국 앞바다까지 갈 정도라면 이거 뭐 엄청난 성장 아닙니까? 그 스펙은 뭐 그닥이 뭐 그렇게 좋아진 건 아니고 아, 그래요? 그 가장 많이 쓰이던 뭐 7형 유보트를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자면은 대충 크기가 900톤이 채 안 됩니다. 작죠. 이게 뭐 구축함이나 호위함의 뭐 절반 크기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면적이 대략 한 168제곱미터, 그러니까 평수로 치면 한 50평이 조금 더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 크지가 않죠. 근데 네. 그 작은 공간에 승무원이 대략 한 4, 50명 정도가 바글바글 됐어요. 그러니까 뭐 난리도 아니었죠. 내부 분위기가. 뭐 침대는 서로 뭐 돌려 쓸 수밖에 없고 또 이 식량, 먹을 걸 둘 공간이 따로 없어가지고 뭐 침대 사이에 끼워 넣고 아. 굉장히 상황이 좀 많이 애절했죠. 특히 뭐 제일 심각했던 게 씻을 물조차 많지가 않았다는 거. 이 CO2로 넘쳐나는 네. 텁텁한 세상 속에서 숨을 참아가며 정말 애썼네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인원이 타고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설명만 들어도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배로 멀리 돌아다니기 위해 가지고 편의성 아예 리빙 컨디션 아예 포기했어요. 리빙 컨디션 아예 포기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유보트 지휘한 카를 데니츠 제독이 유보트는 승무원의 희생으로 움직이는 병기다. 뭐 이렇게까지 평을 했었었죠. 그런데 2차 대전 때는 도대체 어떻게 대서양을 건너서 상선을 공격할 수 있었던 건지 그게 궁금해지는데 어떻게 상선을 찾은 건가요? 뭐가 보여야지 이게 공격을 하든지 뭐 말든지 뭐 그럴 거 아닙니까? 네, 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왔던 그 전술이 그 유명한 울프팩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우리 예, 울프. 어떤 전략입니까? 늑대처럼 단체로 뭐 달려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몇 척의 그 잠수함이 그 그룹을 짠 다음에 그 예상 지점을 향해서 이동을 한 다음에 그 한 척이 그 수송 헌단을 갖다가 발견을 하면은 전체한테 연락을 쫙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나머지 잠수함들이 그 늑대 떼처럼 쫙 달려와서 일제히 달려들어서 물어뜯는 전술이죠. 조금 부족한 스펙을 집단
집단 공격을 통해서 조금 상세를 해보이겠다. 그렇죠. 그래서 성공률을 높였다. 좀 괜찮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네. 울프팩이 항상 성공한 건 아니지만은 네. 전쟁 초기에는 이런 집단 공격이 꽤 성과를 거뒀어요. 이 때문에 영국은 유보트의 울프팩을 매우 겁내하면서 이걸 어떻게 파괴할 수 있는 방법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했었어요. 아니 근데 집단으로 공격을 했다. 이거까지는 제가 이해를 했는데 네. 자전거 타는 속도보다 아니면 제가 뛰는 것보다도 느린 것 같은데 아니 어떻게 상선을 쫓아가가지고 공격을 했나? 이것 좀 설명해 주시죠. 너무 간단해요. 네. 더 느리니까. 아 상선이 더. 예, 상선이 더 느리니까. 그러니까 유보트 공격에 대응하기 해가지고 네. 영국 상선들은 선단을 짰던 거예요. 이 선단을 짜려면 가장 느린 배의 속도에 맞춰가지고 같이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당시에 평균적으로 만들었던 뭐 대량 생산된 수송선이나 유조선을 보면은 8에서 9노트였었어요. 그러니까 유보트가 느리다 해도 무리해서 기본적으로 10노트 정도 낼 수 있었고 네. 최대한 밟으면은 17노트까지 갈 수 있었거든요. 아. 잠수함 얘도 뭐 7노트까지 가기 때문에 어찌어찌 쫓아는 갔었어요. 아니 그럴 거면은 그냥 수영 잘하는 애들 뽑아가지고 어깨에다가 활 맨 다음에 그렇게 하는 게 낫겠네. 그때 상황이 좀 추웠어요. 그렇군요. 어쨌든 뭐 아우 늑대가 호랑이보다는 약하지만 양을 잡는 데는 뭐 충분했다. 뭐 요 정도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도대체 이 영국은 잠수함 잡는 구축함도 부족하지. 집단적인 잠수함 공격까지 당했지. 아 도대체 이랬는데 어떻게 이긴 겁니까? 잠수함이란 개념이 맨 처음에 나왔을 때 그 데니치 제독이라고 잠수함한테 전제 사령관이 있었어요. 이분이 42년도에 이런 계산을 한번 때렸어요. 월 평균 70만 톤씩만 격침하면은 연합군 상선을 줄일 수 있다. 그렇고 있는데 1943년이 되면은 미국이 만재 배수량 1만 톤이 약간 넘어가는 리버티선을 월 평균 140척씩 찍어내는 거예요. 아 미국이 또 막 만들었군요. 만들다 보니까 네. 많이 만든 거예요. 미국 혼자 전쟁 끝날 때까지 건조한 산선만 4,900척. 톤수로 따지니까 5,140만 톤이 되는 거예요. 영국이랑 동맹국까지 찍어내 배까지 합치면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인 거죠. 아 아무리 가라앉혀도 계속해서 찍어내가지고 계속해서 배가 나오니까 그냥 독일군도 난감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게 뭐 단순히 뭐 수송선만 찍어낸 건 아니고요. 네. 그 유보트 승무원들이 실제로 제일 무서워했던 적은 초계기였습니다. 초계기요? 고성능 초계기는 폭격기로 쓸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영국에서는 이것 때문에 폭격기와 초계기 중 어디 우선권이 있는 걸 두고 논쟁이 벌어질 정도였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당시 잠수함은 살짝 밀에 들어갔다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위에서 비행기만 있으면 그냥 때리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미국이 찬잡에서 이야기가 싹 바뀐 거예요. 아. 왜냐하면 방금 전까지만 해도 영국은 이 금쪽 같은 폭격기를 초계기로 쓸까 폭격기로 쓸까 이걸 고민하고 있었는데 네. 우리 막 찍어내시는 미국 형님 들어오신 네. 거죠. 미국이 맨 처음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B-24 폭격기를 초계기로 그냥 대량 공급을 한 거예요. 여기다 뭐 서치라이트도 달고 뭐 밤에는 서치라이트 쏘고 레이더를 달아가지고 레이더 파장을 보고 선단을 호위형으로 막 호위 항공모함도 계속 찍어서 집어넣고 다 지워버린 거죠. 그렇군요. 뭐 안 됐나 싶으면 일단 양으로 때려 넣으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양으로 밀어붙이면 독일도 주춤주춤 했을 것 같은데 어땠나요? 그러니까 미국도 연합군이 단순히 양만으로 이렇게 유보트를 밀어붙이는 건 절대 아닙니다. 물량을 쏘면서 가볍게 유보트를 몰아낼 때가 착각할 수 있는데 이 독일이 미국 국적의 그 상선을 격침하고 그 미국 연안에서 활동하면서 사실 미국도 피해가 굉장히 많이 입었죠. 그래서 이 유보트가 한창 그 기승을 부리던 1943년 1월에 그 카사블랑카 회담 당시에 이런 합의까지 했습니다. 뭐 향후 연합군의 그 최우선 목표는 유보트 격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유럽에 상륙을 하려면은 우선 그 대서양을 건너야 되고 또 이 대서양을 건너려면은 우선 이 유보트를 잡아야겠죠. 네. 그래서 이후 영국과 미국의 모든 호위함들은 유보트의 통신 전파가 발사되면 그 방향을 알 수 있는 허프더프라는 장비를 달고 다니면서 통신만 하면 그 주변을 샅샅이 수색했습니다. 이 초계기들 같은 경우에는 그 물 위에 떠 있는 그 잠수함들을 갖다가 멀리서 찾아낼 수 있는 그 H2S 레이더와 또 이 대형 서치라이트를 갖다가 달고 다니면서 그 유보트들을 갖다가 구석으로 막 몰아붙였죠. 뭐 이런 비행기들이 뭐 대량으로 투입되니까 결국에 이 유보트들도 그 대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잠수를 하면서도 이 배터리를 직접 충전할 수 있도록 그 스노클 같은 특수 장비를 갖다가 부착을 했던 거죠. 보조 배터리. 그렇죠. 보조 보조는 배터리 아니고 네. 물 속에 들어가서도 충전이 가능한 장치였죠. 아주 움직이면서도 그렇죠. 충전을 하겠다. 빨대 달고. 네, 잠수함 때문에 뭐 숨가쁘게 정말 다양한 기술들이 등장을 했네요. 폭내 같은 거 이건 정말 무서운 거고 정말 일일이 설명하기 힘든 막 진짜 많은 다양한 기술들이 미친 듯이 투입됐어요. 당시 미국, 영국에 있는 저 네노라는 과학자들은 처음부터 달라붙어가지고 미친 듯이 유보트를 잡기 위한 방법에 골몰했었죠. 그런데 이런 방법 중에서 가장 많이 쓴 분야는 따로 있었어요. 어떤 분야일까요? 뭐 어떤 기술이 또 등장할까요? 암호 해독이죠. 암호 해독이죠. 암호? 암호 해독. 이게 울프팩 전술을 쓰거나 그 지상 기지와 그 명령을 주고받으려면은 실제로 이 잠수함이 무선으로 통신을 해야겠죠. 그런데 만약 이 내용을 누군가 감청을 해가지고 파악을 해버리면은 그 잠수함의 위치가 그대로 발각이 되겠죠. 그렇죠. 이게 뭐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봤자 뭐 합니까? 다 들키면은 월장 깍인 걸. 그렇죠. 그러니까 유보트의 교신만 들으면 피해갈 수 있다 이거죠. 아 여기 유보트 매복하고 있다. 이거 피해가자. 그러니까 독일 잠수함들은 암호화된 신호를 무저로 주고받았는데 영국의 1941년 말부터 이 암호를 해독하면서 유보트의 습격을 상당 부분 회피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영국은 유보트를 잘 피해간 건가요? 아니죠. 그것도 그러니까 아니에요? 독일이 네. 암호를 바꾸니까 네. 동시에 영국이 암호를 해독해서 역으로 호송 선단을 공격하면서 다시 유보트를 활약하게 되죠. 그리고 1942년 10월에 영국이 독일이 신형 암호기를 노획하면서 또 상황이 역전됩니다. 아유. 그 와중에 자신들은 암호가 뚫린 걸 아는 영국은 또 암호를 자기 암호를 또 바꿔버리죠. 아하, 정말 뭐 필사의 엎치락 뒤치락 암호 해독 가지고 난리였네요. 근데 이 모든 게 잠수함, 유보트 때문이라는 건데 그래서 결국은 누가 이겼습니까? 더 뭐 끈질긴 쪽이 이겼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 연합군 같은 경우에는 이 물량과 정말 신기술을 정말로 이것 때문에 정말 아낌없이 막 쏟아부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유보트를 몰아내고 대서양 전투의 최종 승자로 남게 됩니다. 역시 뭐 한두 번 했다고 굴복하면 안 됩니다. 일단 끈질기게 봐야죠. 끝까지 물고 뜯어야 돼요. 그렇죠. 끝까지 밀고 나가야 됩니다. 네,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 예, 그래서 이 싸움에서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었나요? 유보트 공격으로 잃은 상선의 규모만 3,500척. 그러니까 1,450만 톤 규모가 사라진 거죠. 물속으로 수장당한 거죠. 사망한 상선 선원만 3만 264명입니다. 아이고. 그리고 유보트를 상대하다 침몰한 군함 숫자가 175척이고 추락한 항공기 숫자만 741대나 됩니다. 이런 인적 피해만 따져도 36,200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뭐 유보트가 당한 피해도 만만치가 않았죠. 총 그 783척이 격침이 됐고 네. 그리고 이 중에 그 사망한 승무원이 2만 8천 명이었습니다. 아이고. 정말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다고 볼 수가 있죠. 정말 그 이전 전쟁까지는 상상을 할 수 없는 그 피해가 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잠수함이 이렇게 대단한 존재라는 거 오늘 또 하나 배웠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알아가는 거 과정을 같이다 보면 좀 훌륭한 밀덕이 되실 겁니다. 지금까지 무기와 전쟁사, 오늘은 게임 체인저 유보트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어서 두 분의 본격 총에 대한 심층 분석 토크가 이어집니다. 밀리터리 M에서 야심차게 기획한 코너 총 대 총. 남북전쟁 최강의 게임 체인저를 가려라. 우리 그 총대총 코너가 이제 남북전쟁까지 거슬러 올라갔네요. 남북전쟁하면 최후의 그 근대전이자 그 최초의 현대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상에서 머스킷으로 무장한 전열 보병들이 죽음의 행군을 하게 됐고 하늘에선 정찰용 기구가 떠다니고 수상에선 철갑선과 잠수함이 사투를 벌였다. 아주 좀 기묘한 전쟁이었죠. 잠깐만요. 그 머스켓이니 뭐 전열보병이니 뭐 선영진이니 이게 굉장히 어려운 용어인데 자꾸 이렇게 나오고 힘든 용어 나오면 곤란합니다. 그럼 오늘은 본격적인 대결에 들어가기 앞서가지고 배경 설명부터 하는 건 좀 어떨까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채널 고정 차원에서 한번 진행을 한번 시작해보죠. 우선 그 머스킷 얘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죠. 쉽게 말해서 이 머스킷이란 건 그 총구에 장약을 붓고 동그란 납탄을 장전봉으로 뿅뿅뿅 끼워 넣어서 격발하는 구식 소총을 말합니다. 머스킷은 대부분 총각 내부에
강선이 없는 활강식 머스킷이었습니다. 활에 비하면 엄청난 위력을 발휘했지만 발사 속도는 분당 3발 내지 4발에 불과했었고 50m만 넘어가면 명중률이 엉망이었죠. 왜 명중률이 엉망이었느냐? 이 무회전 킥을 생각하면은 뭐 쉽게 이해할 수가 있죠. 무회전으로 공을 차면 그 공의 뒷면에 그 불규칙한 공기 소용돌이가 생기기 때문에 공이 굉장히 불규칙한 궤적으로 알 수 없는 방향으로 날아갑니다. 둥그런 납탄도 무회전으로 날아가기 때문에 명중률이 엉망이었죠. 그렇죠. 덕분에 활강식 머스킷이 대활약하던 나폴레옹 전쟁 시기엔 평균 교전거리가 100m 내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게 이 선형 전술이었죠. 열을 맞춰으로선 전열보병들이 그 100m 거리까지 서로 이렇게 저벅저벅 진격을 하다가 신호에 맞춰서 일제 사격을 가하는 그런 약간 좀 무식한 방식이었습니다. 전열 보병들은 전우들이 쓰러지는 순간에도 전열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열이 무너지는 순간 적들의 집중포와 기마대들이 유린당했기 때문이죠. 죽지 않기 위해서는 그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됐던 겁니다. 이렇게 그 죽음의 행군을 하다가 그 적군 코앞까지 다가서는 순간 이 전열보병들은 착검 돌격을 해서 그 전투의 최종 승패를 가리곤 했죠. 지금 시각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전투 방식이었죠. 하지만 머스킷의 느린 발사 속도와 불규칙한 명중률, 거기다가 이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선형 전술이 그 당시로서는 가장 합리적인 전투 방식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 남북 전쟁이 벌어질 무렵 북부 연방군과 이 남부 연합군은 그 총강에 강선이 새겨진 강선식 머스킷과 미니에탄으로 이미 무장을 한 상태였습니다. 미니탄은 장약이 폭발할 때 생성되는 가스의 힘으로 탄자 뒷부분이 확장되면서 강선에 밀착돼서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가스효율을 극대화한 탄이었죠. 덕분에 유효 사거리가 350m 수준으로 증가했고 명중률도 대폭 향상됐죠. 문제는 그 남북 전쟁 초기에 그 양측 지휘관들이 여전히 그 나폴레옹식의 그 선형 전술을 구사했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손에 그 얼마나 위험한 무기가 있는지 몰랐던 거죠. 하지만 1861년 그러니까 버지니아주 매네서스에서 남군과 북군이 최초로 대규모 전투를 치른 이후 선형 전술에 대한 회의론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양측 모두 너무 끔찍한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죠. 이들이 그 선형 전술을 고집했던 이유는 강선식 머스킷의 분당 발사 속도가 여전히 그 서너 발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효율적인 화력 투사를 위해서는 선형 전술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는데 문제는 이 미니탄이 너무 강했다는 거죠. 탄 내부가 비어있고 워낙 탄속이 빠르기 때문에 착탄하는 순간 신체 구석구석 파편들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사지에 맞았을 경우에는 절단만이 살 길이었고 가슴이나 배에 맞았을 땐 고통스러운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죠. 병사들은 적진에서 날아오는 끔찍한 미니에탄에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격발도 안 하고 뭐 장전만 연달아 하는 경우도 있었고 심지어는 장전봉을 총구에 꽂아둔 채 격발하는 경우도 있었죠. 결국 양측은 이 전쟁이 예상보다 훨씬 길고 잔혹하게 진행될 거라는 판단 하에 방어전 위주로 전술을 바꿉니다. 엄폐물 뒤에 숨거나 참호를 파고 들어가서 적군이 돌격해 오기만을 기다린 거죠. 하지만 이 신무기의 투입과 함께 전투의 양상이 또 한 번 달라지게 되죠. 북군이 16연발 헨리 라이플이나 8연발 스펜서 라이플을 전투에 투입하면서 보병 간의 전투는 좀 더 입체적인 양상으로 전개되기 시작하죠. 근데 솔직히 16연발 헨리 라이플 이런 건 좀 당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치사한 총이죠. 어떻게 쓰면 남군 병사들이 뭐 한 번 장전해서 뭐 일주일 내내 쓰는 총이라고 뭐 울분을 토했겠어요? 에이, 연발식 라이플 정도면 양반이죠. 뭐 강선식 머스킷에 비해 위력도 약하고 사거리도 훨씬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나름 신사적인 무기였다 이겁니다. 진짜 치사한 무기를 쓴 건 남군이었죠. 참네. 아니 근거도 없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 극적 폭발물로 북군 기병대를 날려버린 게 누구였어요? 그리고 세상에 석탄 폭탄이 뭡니까? 석탄 폭탄이. 석탄처럼 생긴 폭탄을 북군 증기선 석탄 창고에 몰래 섞어두고 말이야. 진짜 너무한 거 아닙니까?
더 비인도적인 무기는 그쪽에 그 게틀링 기관 종목 이런 거 아닙니까? 그거 분당 발사 속도가 200발이에요, 200발. 지금으로 치면은 대량 학살 무기다 이겁니다. 게들링은 총 자체에 구조적인 결함도 있었고 쓸데없이 총알 낭비한다고 해가지고 별로 써먹지도 못했다니까. 그러니까 진짜 비인도적인 무기는 그쪽이 썼잖아요. 비인도적인 무기야? 북군 육군 단장을 원거리 저격 한 방으로 쓰러뜨렸잖아요. 아이 남자가 말이야 정정당당하게 싸워야지 왜 비겁하게 숨어서 총을 쏴요. 아니 뭐 그쪽이 물량 공세로 막 밀고 들어오니까 우리도 어쩌겠어요. 먹고 살아야지. 저격이라도 해야지. 아 그리고 이 북군도 저격 연대를 2개 운영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 덕분에 우리가 피해를 얼마나 많이 입었는데. 뭐 솔직히 연발총이니 게틀링이니 이것저것 다 써봤지만 제일 효과적인 건 저격총이다라. 뭐 회장님도 아시잖아요. 알죠. 뭐 그렇긴 하죠. 적지휘관이랑 뭐 포병만 저격총으로 잠재우면은 뭐 전투의 승패가 왔다 갔다 달라지더라고요. 저격총이라는 게 당하는 입장에선 끔찍한 무기였지만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전세를 한 방에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게임 체인저였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전 그 팬더님이 16연발 헬리 라이플이나 이 게틀링 정도로 갖다가 게임 체인저로 선정하실 줄 알았는데 역시나 뭐 저랑 생각이 비슷하셨네요. 에이 그 관장님이 남군 진영을 선택한다고 했을 때 딱 알아봤습니다. 아무튼 뭐 현명하신 선택입니다. 아 저격수를 잡으려면은 저격수를 투입하는 게 최고죠. 자, 관장님의 선택 소개해 주시죠. 전투 길이 1200mm, 총열 길이 840mm, 무게 4kg, 유효 사거리 730m, 최대 사거리 1800m, 명중률을 위한 중국의 강선식 머스킷 위트워스 라이플. 아, 역시나 예상대로 이걸 들고 오셨네. 남군하면은 위트워스 라이플이죠. 이 남북전쟁 당시에 물량 공세로 밀어붙이던 북군에게 한 줄기 좌절감을 선사해준 뭐 진정한 게임 체인저 아니겠습니까? 팬더님이 선택 소개해 주시죠. 전체 길이 1200mm, 총력 길이 762mm, 무게 4.3kg, 유효 사거리 460m, 최대 사거리 910m, 강선식 머스킷은 카라. 최첨단 후장식 라이플의 시대가 시작됐다. M1859 샤프스 라이플! 아 이거 뭐 골치 아픈 총을 들고 오셨네. 위트워스 라이플이 나왔는데 이 정도 대접을 해드려야죠. 남북전쟁 당시 극강의 스나이퍼 라이플과 최첨단 후장식 라이플의 한판 대결. Get in the ring. 위트워스 라이플은 너무 구식이라 작동 방식 대결은 샤프스 라이플한테 상대가 안 될 것 같은데 뭐 일단 시작해 보시죠. 위트워스 라이플 뭐 작동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총구에 장약 붙고 납탄을 꽂을 대로 끼워 넣고 뇌관에 해당하는 퍼커션 캡을 끼워 넣은 다음 조준해서 발사. 참 쉽죠? 위트워스 라이플이 분당 발사 속도가 어떻게 되나요? 이게 빨리 쓰면은 3발까지도 가능하죠. 분당 3발이요? 네. 아이 하품이 나옵니다. 샤프스 라이플은 탄을 약실에 직접 끼워 넣는 후장식입니다. 또 탄자와 장약이 일체화돼 페이퍼 카트리지를 장전한 다음 레버를 올려서 약실을 폐쇄합니다. 그리고 퍼커션 캡을 끼워서 방아쇠를 당기면 발사. 그러니까 묵직한 금속재 블록이 상하로 움직이면서 약실을 폐쇄하기 때문에 폴링 블록 방식 라이플이라고도 하죠. 가장 큰 특징은 연사 속도가 빠르다는 건데 분당 무려 10발까지도 가능합니다. 뭐 어차피 저격총 대결인데 그 연사 속도보다는 일격필살이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얼마나 멀리, 얼마나 정확하게 탄을 날려보낼 수 있느냐 이게 진짜 중요하다 이겁니다. 뭐 다음 라운드로 넘어가시죠. 위트워스 라이플의 유효 사거리는 730m입니다. 7.62mm 나토탄을 쓰는 M14와 맞먹는 수준이죠. 샤프스 라이플은 유효 사거리가 얼마랬죠? 뭐 460m 정도죠? 아이고 우리 위트워스 라이플에 비하면 한참 딸리네. 총구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됩니까? 한 2,000줄이 약간 넘습니다. 에게? 위트워스 라이플은 2,700줄인데. 에이, AK-47이 2,000줄입니다. 이 정도면 실용적인 면에서 뭐 위력은 충분하다고요? 뭐 좋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명중률 어떻게 됩니까? 오무와 수준이죠. 그러니까 100야드 거리에서 직격 5인치 원안에 다 들어갑니다. 참고로 K2C1이나 M4A1 명중률이 오모아입니다. 그 당시로서는
엄청난 수준이었죠. 아, 농담이 심하시네. 위토스 라이플은 3모아예요, 3모아. 100야드에서 직경 3인치 원안에 쏙쏙 들어간다 이겁니다. 이게 뭐 유효 사거리, 운동에너지, 명중률 뭐 하나 뭐 상대가 안 되시네. 잠깐만요. 솔직히 위트워스 라이플 스펙에 의구심이 듭니다. 현대 무연 하약보다 훨씬 약한 흑색 하약을 쓰는 총이 M14보다 유효 사거리가 길고 AK-47보다 운동 에너지가 더 강하고 K2C1이랑 M4A1보다 명중률이 좋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이게 사실인 걸 어떻게 해요? 뭐 굳이 비교를 말씀드리자면은 위트워스 라이플의 전매 특허인 육각형 구조의 폴리고널 강성과 이 육각탄 덕분에 그런 무시무시한 성능이 나온다. 뭐 이해되시죠?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데요. 좋습니다. 남북 전쟁 당시에는 이 강성 깎는 기술이 지금처럼 뭐 정교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미니 탄이건 뭐 샤프스 라이플용 원추형 탄이건 이 총강을 빠져나가는 동안에 그 탄자 표면이 강선에 맞물리면서 불규칙하게 변화가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런데 이 육각탄은 탄 자체가 회전하면서 깨끗하게 빠져나갑니다. 표면이 불규칙하게 변형된 탄과 매끈한 탄, 이 둘 중에 어떤 쪽이 명중률이 좋을까요? 뭐 매끈한 쪽이 좀 더 낫겠죠? 거기다가 이 육각탄은 이 샤프스 라이플 전용 원추형 탄보다 더 날씬하고 묵직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장약도 훨씬 많이 채워넣습니다. 이러니까 당연히 더 멀리 나가고 운동 에너지도 더 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쯤에서 뭐 깨끗하게 항복하고 타월 던지고 나가시죠? 타월이요?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낭군이 위트워스 라이플의 전용 육각탄 1000발 이거 포함해서 $1000에 구매했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네, 그렇긴 한데 그거 어떻게 들었대? 그런 참고로 얘기를? 샤프스 라이플은 본체만 $60였어요. 전용통 1000발 포함해서 $100로 잡는다고 쳐도 위트워스 라이플보다 10배는 저렴합니다. 인정하십니까? 뭐 인정합니다. 위트워스 라이플이 샤프스 라이플에 비해 성능이 압도적으로 좋은 것도 아니고 분당 발사 속도가 훨씬 뒤처지는데 10배나 비싸다. 어허, 참네. 일단 다음 라운드로 넘어가시죠. 뭘 다음 라운드로 넘어가요. 시간 다 됐다니까. 내가 진짜 너무 억울해 진짜 오늘 진짜. 그러면은 우리 다음 시간에 연장전 한번 가시죠. 뭐 하실 말씀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물론이죠. 진짜 승부는 이제부터입니다. 뭐 좋습니다. 위트워스 라이플 대 M1859 샤프스 라이플의 대결. 다음 시간도 계속 이어가 보죠. 위트워스 라이플의 그 실추된 명예를 반드시 되찾아오겠습니다. 확실히 마무리 지어드리겠습니다. 위트워스 라이플 대 M1859 샤프스 라이플. 다음 주에도 대결은 계속됩니다. 쭉! 투비 컨티뉴! 전투기 한 대 제작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고 또 전투기 조종사 양성 비용도 만만치 않죠. 영국이 이 전투기를 일회용으로 쓰고 버렸다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해당 사건을 취재한 팬더 기자 자리에 있는데요. 자, 어떤 사건이죠? 네, 항공기를 배에서 발진시키는 장치를 캐터펄트라고 하는데 이 캐터펄트를 장착한 상선을 캠10이라 부릅니다. 이 캠10에 배치됐다 부상을 당한 허리케인 전투기 조종사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는데 진짜 일회용 전투기더라고요. 이 캠10이 전투기를 날릴 수는 있어도 얘가 이 착함은 못 시켜요. 100% 추락을 전제로 한 출격이죠. 뭐 이렇게 봅니다. 제가 그 출격하고 나서 이 상선으로 돌아가려고 했죠. 어차피 이 착함을 못하니까 뭐 근처에 떨어지면 뭐 건져준다고 해서 상선 근처를 찾긴 했는데 이게 뭐 상선이 격침된 거예요 이게. 군대 휴가를 나왔는데 집이 딱 이사 간 느낌? 이거 아시죠 이거? 이 느낌. 뭐 그래도 어떻게 살아야지. 일단 뭐 살아야겠다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이 호위함 근처로 가서 이게 떨어지긴 했는데 이것들이 빠져가지고 후딱 안 건져주네. 아무튼 뭐 어렵은 줄 알았습니다. 전투기와 전투기 조종사를 소모품처럼 취급했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이번 사건이 예외적인 경우인가요? 아니면 일종의 특수작전 같은 경우인가요? 안타깝게도 일회용 전투기 활용 작전은 이번 한 번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시행됐던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인터뷰 영상 보시죠. 뭐 말도 마세요. 다들 뭐 미쳤다고 하죠. 뭐 돈이 뭐 썩거나? 한 번 출국했다 하면은 전투기 하나 이렇게 버리는 건데 왜 이런 멍청한 짓을 하냐고. 뭐 난리도 아니었죠 분위기가.
전투기를 버려도 좋고 뭐 바다에 빠져도 좋긴 한데 제가 좀 수족냉증이 있습니다. 제가 뭐 다른 건 다 참겠는데 물이 너무 차가워요. 이 가뜩이나 이 손발이 차가워서 힘든데 이 북대서양 바닷물에 뛰어들라니 이 너무 가혹한 처사 아닙니까 이거? 진짜 호위함 애들이 조금만 더 미적됐으면은 저체온증으로 저 병풍 뒤에서 향 맡고 있었을 거예요 지금. 차가운 북대서양에 뛰어들어야 하는 전투기 조종사들의 애환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영국 국방부의 반응은 어떤가요? 네, 영국 국방부 대변인의 비공식 전언에 따르면 캠10에 배치된 허리케인 조종사들을 위해 방수 방염 처리가 된 발열 레일을 보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발열레이. 그렇군요. 차가운 북대서양 바다에 뛰어들 조종사들이 조금이라도 더 따뜻하게 입수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수족냉증이 있어가지고 조종사의 얘기가 남일 같지가 않습니다. 네. 진짜로 일회용 전투기에서 구조한 비행사들이 있다는 게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상선에서 전투기를 쏘아 올린다. 믿을 수 없습니다. 그것도 꼴랑 한 번 쓰려고? 네, 그때는 그럴 만한 사정이 좀 있었습니다. 어떤 사정이요? 그러니까 독일이 네. 프랑스를 6주 만에 점령하면서 비행기가 더 쉽게 그리고 유보트를 같이 활용해가지고 영국 상선들을 공격할 수 있게 됐어요. 이거를 방어하기 위한 항공모함은 그때 앞에도 말씀드린 8척밖에 없었다고. 네. 항공모함이 부족한 상황에서 육지의 전투기와 항공모에서 발진하는 전투기가 커버하지 못하는 에어갭에서 독일군이 공격을 시작한 겁니다. 이걸 막아내기 위해서 생각한 방법이 보셨던 것처럼 상선에 비행기를 쏘아 올리는 거였습니다. 근데 항공모함도 아니고 그냥 일반 상선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비행기가 날아오릅니까? 이 전투기가 사실 이륙을 하려면은 네. 그 활주로 해서 그 가속을 해서 양력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배는 길이가 짧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 비행기가 추진력을 얻을 수 있도록 그 캐터펄트라는 장치를 이용해가지고 인공적으로 양력을 만들어준 셈이죠. 빠르게. 캐터펄트. 그냥 등을 밀어붙여요. 어허. 비행기가 뜰 수 없는 상황인데 기어이 등을 떠밀어가지고 억지로 날게 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근데 비행기가 떴어요. 네. 조종사도 날았어요. 네. 근데 조종사들은 왜 물에서 구조돼야만 했습니까? 이게 상선에서 네. 이함은 가능해요. 네. 날아는 올라가는데 날았어. 착함이 안 돼요. 항공모함이랑 가판이 있으니까 네. 내릴 수가 있는데 네. 상선은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작전 한번 뛰고 한번 돌아가지고 적군이 다 사라지거나 격추를 했죠. 네? 그럼 돌아오다가 빙글빙글 하다가 여기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구조를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은 떨어지는 거 보고 낼름 구해줘야죠. 아니면 북대서양의 차가운 바닷속에서 저체온적으로 수족냉증. 그렇게 되는 내가 그렇게 열일을 했는데 네. 기껏 할 일 다 하고 나서 물에 떨어져가지고 헬프미. 그래서 일회용 전투기다라는 말을 쓴 거군요. 지금도 전투기가 사실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그때라도 쌌던 건 아닐 텐데. 그래서 비용 대비 성과는 좀 괜찮았나요? 가성비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이걸 약간 좀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그 일회용 전투기는 1941년 한 8월 3일에 첫 출격을 했어요. 네. 총 9회의 그 전투 임무에 투입됐는데 그 FW-200 콘도르를 포함해서 그 5기의 독일기를 격추하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8대의 그 영국 허리케인 전투기는 추락을 했고 근데 바다에 빠진 그 조종사들도 다 구출이 됐는데 문제는 그래요? 다행이네요. 그 중에 네. 한 명은 그 부상이 악화돼가지고 사망했습니다. 한 대를 격추시키기 위해서 한 대를 바다에 버린다. 그야말로 1대1 정직한 전투인데 남는 거 없는 전투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하더라도 일회용 전투기 이 사실 이렇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생산적이진 않아 보입니다. 영국도 네. 생각해 보니까 이건 아니라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렇죠. 아무리 사정이 급해도 한 번 출격하고 전투기 한 대씩 버린 짓을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생각을 내죠. 그렇죠. 당연합니다. 사실 너무 당연해요. 그거 한 번 띄우겠다고 기껏 열심히 만들 필요는 이게 없는 거거든요. 요즘에 일회용 컵도 쓰지 않자는 중인데. 그래서 대안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답은 다시 돌고 돌아서 네. 항공모함으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서게 됐습니다. 다시 원점으로. 네. 항공모함이 부족해서 일회용 전투기를 썼지만 답은 다시 항공모함이더라. 그래요. 항공모함처럼 큰 배를 또 빠른 시간 안에 건조한다는 거는 이것도 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 뭐 대안으로 하나 툭 튀어나왔던 게 너. 호위 항모였죠. 오. 이 처음부터 이 항공모함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널려 있는 그 적당한 상선 하나를 구해서 그 비행기를 띄울 수 있게 갑판을 개조하는 겁니다. 오. 뭐 그렇게 해가지고 3개월 만에 뚝딱 나온 게 미국의 호위 항모 롱 아일랜드였죠. 이걸 본 영국이 무릎을 탁 치게 됩니다. 오호. 바로 자신들이 납부한 독일의 상선 하노버를 개조하게 돼서 이렇게 해서 태어난 게 호위 항모 오더시티였습니다. 아니 크고 좋은 새 항공모함 뽑기는 돈도 부족하고 시간도 부족하니까 배기량 조금 작은 걸로 중고 항공모함을 리모델링한 거 아닙니까? 근데 뭐 적군의 외로 심지어 아군의 어떤 무기를 만들었다. 괜찮은데요? 뭐 이후에도 그 미국에서 이 호위 항모를 잔뜩 찍어가지고 대서양 바다에 막 뿌립니다. 그러니까 뭐 처음에는 지금 오더시티뿐만 아니라 이렇게 호위 항모가 이제 양산 붕어빵 찍어내서 이거 찍어내서 대서양 바다에 다 뿌려보고 나니까 유보트가 이제 슬슬 사라지게 되는 거죠. 결국 이 대서양 전투의 핵심은 그 에어갭을 갖다가 얼마나 줄이냐의 그 승부였는데 호위 항모와 그 폭격기를 개조한 그 대잠 초계기가 등장하면서 네. 그 유보트의 활동이 굉장히 위축이 되죠. 결국 뭐 대서양 전투에서 연합국이 이길 수 있게 되죠. 일회용 전투기를 쓴다고 해서 사실 저는 영국이 좀 그건 좀 아니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또 이런 사연이 숨어져 있었네요. 사람이 절박하면은 사실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뭐 영국도 비슷한 상황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궁죽통일하고 상황이 절박해지면은 길을 찾게 되고 결국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뭐 전쟁은 이런 뭐 궁화한 상황에 정말 끝판왕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오늘도 실화 같지 않은 하지만 실제 이야기 뜻밖의 인터뷰. 다음 주도 또 어떤 이야기가 찾아올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쟁 중에 적군끼리 서로를 도와준다거나 구해주는 경우가 실제로 있을까 싶은데 이 영화를 보면 그런 경우가 종종 나오긴 하거든요. 실제 전쟁에서는 어떤가요? 뭐 많죠. 뭐 특히나 바다라는 공통된 난간 앞에 노출된 해군끼리는 교전 후에 서로를 구해주는 미덕을 보여주는 경우를 종종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뭐 2차 대전 중에 영국을 괴롭혔던 그 유보트 부대의 에이스였던 그 오토 크레치머 함장과 그를 격침시킨 영국 해군의 도널드 맥킨타이어 함장의 이야기가 특히 유명하죠. 함장과 함장의 대결. 근데 생각해보면 유보트 부대의 에이스였다면 영국 해군의 입장으로서는 적이잖아요. 적 중의 적. 오토 크리치머 같은 경우는 숙적을 넘어서 반드시 처단해야 할 적이었죠. 이 당시 오토 크리치머는 유보트 부대 최고의 격침 숫자를 자랑했었으니까요. 오, 그러니까요. 이 영국 배를 갖다가 무려 46척, 그러니까 톤수로 했으면은 뭐 한 27만 4천 톤을 가라앉혔습니다. 이 기록은 그 2차 대전이 끝날 때까지 깨지 않은 무시무시한 기록이죠. 그 정도면은 뭐 숙적 정도가 아니고 왼수죠. 왼수네요, 왼수. 그러니까 독일의 영웅인 오토 크리치머도 결국엔 최후의 승리를 찾아왔거든요. 그러니까 1941년 3월 16일 오토 크리치머는 영국의 도널드 맥킨타이어가 이끄는 HX-112 수송선단을 공격했다가 이렇게 수색에 걸려가지고 하루에 걸친 지리한 숨바꼭질 끝에 집중 공격을 받게 됩니다. 이런 뭐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 오토 크레치머는 그 마지막 남은 공기를 갖다가 전부 쏟아부어서 네. 그 U-99를 그 물 위로 부상시킵니다. 근데 뭐 잠수함이 물 위로 올라왔다는 건 거의 뭐 상황이 종료됐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의 다 뭐 끝났다고 보시면 되죠. 부상을 하자마자 이 곧바로 막 총격이 날아왔어요. 이때 그 오토 크레치머는 그 U-99를 버리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수송선단의 사령 성격인 워커호에 전멸 신호를 보내게 되죠. 네. 이때 그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함장에게서 함장에게 그쪽으로 표류해가는 내 선원들을 구해 주십시오. 저는 가라앉고 있습니다. 나는 가라앉고 있습니다. 가라앉고 있습니다. 해야죠. 뭐 저희가 재미있게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생각해보면 굉장히 짠하고 슬프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좀 감동을 주는 울림이 있는 얘기였던 것 같은데 적군 함장에게
우리 선원을 구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잖아요. 방금 전까지는 서로의 목숨을 노렸던 적인데. 근데 이런 전문을 받으면 마음이 어떨까요? 진짜 뭐 만감이 뭐 교체하겠죠. 그 뭐 신호를 받은 뭐 워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즉시 사역을 멈췄어요. 예. 그리고 바로 이 오토 크레이츠머와 그 남은 승무원들을 갖다가 구조해 줍니다. 목숨을 살려줍니다. 그렇죠. 멋있다. 예. 워커의 함장인 도널드 맥킨타이어는 마지막에 올라온 지휘관에게 격려와 인사를 받은 후에 그 지휘관이 목에 걸고 있던 특제 그 자이스 쌍안경을 전리품으로 삼아 가져갑니다. 그걸 또 가져갔습니까? 예, 가져갔어요. 왜 없어 보이게 왜 그랬을까? 그러게요, 진짜. 구애는 줬지만 이건 내가 이건 좀 기용을 챙기다. 하겠다. 예. 자이스면 굉장히 비싼 거 그 아닌가요? 당시엔 되게 좋은 거였었죠. 그러니까. 이왜 에이스를 잡았다. 뭐 그런 증거? 뭐 그런 증거인가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오토 크리츠먼은 그 길로 7년간 포로 생활로 이제 들어갑니다. 이제 전쟁 끝날 때 이제 포로 생활 하다가 소독으로 돌아가게 되죠. 이게 독일이 두 개를 쪼개지니까. 네. 이후 소독 행군이 창설됐을 때는 해군에 복귀하게 됩니다. 그리고 1955년 그 서독 해군의 그 중령이 된 오토에게 그 맥킨타이어가 이 자이스 값비싼 쌍안경을 들고 나타나죠. 이거 영화의 한 장면이 이렇게 싹 그렇죠. 그려지는데 현실에서도 이게 가능했다는 게 놀랍네요. 서로에게 뭐 총을 겨눴던 사이지만 뭐 적에 대한 뭐 최소한의 예우와 배려는 그 뭐 예전 아주 오랜 예전부터 전쟁터에서 이미 존재해 왔었죠. 뭐 치열한 싸움이었지만 총을 내려놓는 순간에는 함장에게라는 메시지를 날릴 수 있는 최소한의 배려와 인정. 전쟁도 결국은 사람이 하는 행위인데 뭐 이런 생각이 들게 하네요. 결국은 사람이 전쟁도 하고 평화도 결정할 수 있다. 뭐 이런 결론이 날 것 같은데 저와 밀리터리 M과 밀떡님들은 평화를 사랑합니다. 오늘 밀떡들의 시간 밀리터리 M은 게임 체인저 유보트를 중심으로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다음 주에도 더 새롭고 많은 이야기 모아 활기차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시청자가 밀떡이 되는 그날까지 천만 밀떡 양성 프로젝트 밀리터리 M. 다음 M? 시간까지 M?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 매일 왔으면 좋겠어요. 정말이에요? 부담이시겠죠? 위트워스 라이플 대 M1859 샤프스 라이플의 연장전 경기. 가성비 대결에서 살아남으신 걸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뭔 말씀. 살아남은 게 아니라 제가 KO 시킨 거죠. 다운시킨 거죠. 총이란 건 절대 데이터만으로 실제 성능을 판단할 수 없다고요.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식당 왔다가 뒤집어 엎은 거예요. 바로 합격. 뭐야? 나를 한번 만나서 너 같은 여자는 처음이야. 최선을 다했는가?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요?